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삼김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실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네, 김용남 기억신당 정치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현직 의원님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여성가족위원회까지 국정감사하느라고 남들보다 좀 더 했는데. 여가인 아무나 못 가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지원했습니다. 페미니스트구나. 페미니스트는 아니고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일이니까 지원을 요즘 했고. 페미라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나 말거나 실천은 못하지만 지향은 페미니스트입니다. 네. 여가인은 장관이 누구예요? 네, 장관이 이제 공신가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있었고 지금 8개월째 없고 앞으로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근데 이제 공장관님이구나. 정부가 임명은 한다고 하는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했는 부처인데 괜찮은 정치인들이 그 부처 가서 장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여가부 장관 임명할 테니 정부조직법 개편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거고, 그래서 인구 위기 대응 부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 뭐 조만간 장관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지금 뭐 몇 개월 공석이라고요? 8개월째 공부입니다. 그래도 장관이 있어야죠. 장관 없이 국감 하려니까 이렇게 뭐 흥이 안 나갖고 맥이 빠지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국감 때 우리 김용우 의원님은 위원장 하셨잖아요. 위원장도 했죠. 예. 국감 때 위원장은 재미없죠. 좀 덜 재밌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국감 때 많이 배워요. 그래요? 배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감 때는 또 이제 따로 보고 받는 것도 있고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야 쭉 조율하면서 그때 뭔가 한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감 쭉 보면 정말 싸우기만 하던데 그 소리 지르고 무조건. 근데 국감을 끝내고 나면 이를테면 학생들이 시험 한번 치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원래 조금은 성숙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피감 기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양쪽의 시험이죠. 피감 기관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그 성숙의 계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무슨 뭐예요? 뭐예요? 아무튼 말씀을 생각도 안 하세요. 나. 예. 정말 할 말을 잃어요. 보면 도저히 그 TV 아니면 그 유튜브 이런 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처음에 국방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셨어요. 국방위원장이셨는데 저는 한번 야당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때 아마 여당의 이정현 대표 시절인 것 같은데 당 국감 대표. 보이콧을 선언해가지고 여당이 되게 야당이 하는데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우리는 회의하겠다고 결단을 하셔가지고 했어요. 국방의 시계는 야. 1분 1초도 멈추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멋있었어요. 그때 미움받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 옆길로 새가지고 그래도 뭐 후회가 전혀 아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모습이 좋죠. 국회의원이 모름지기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김용남 회장님은 상임위 어디 하셨어요? 국회의원 하실 때? 저는 환노위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그 법사위의 주요 쟁점이 있어갖고 조금 치열하게 다툴 일이 있으면 하루짜리 사보임을 맞아요. 반복해가면서 환노위하고 법사위하고 이른바 좀 더블을 띄었습니다. 아니 법사위를 바꿔주지 왜? 그거를. 아니요, 근데 환노위도 또 그건 저희가 만만치 좀 않죠. 화력이 딸리니까 그때 야 그때부터 화력이 좋으셨구나. 아니 고생만 했어요. 요즘 마음고생을 아마 제일 많이 하실 분 같은데 제 짐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보다 이제 10%대. 19%가 나왔어요. 갤럽 기준으로 앞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2자를 유지하다가 1자로. 이게 대통령 저는 대통령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근처에 있어봤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안 쓴다고 하지만 속 많이 상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했던 역대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감장에 나와서 유럽의 20% 지지율을 보이는 지도자들 많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건 그래서 아니던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위기 되지. 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어제 국감장에서 보인 태도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서 아니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만 심각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그냥 더 분발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이 좋은데 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이래 버리니까 좀 So what? 뭐 거의 이 좀- 분위기였어요. 조금 황당하대요. 김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자세, 상황 그렇죠. 인식인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운영위원회는 아마 대통령의 인식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얼마 전에 뭐 범어사입니까? 범어사인가? 맞아요. 예. 그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네, 돌을 네, 맞으면서 네, 가겠다 네. 그랬는데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음, 돌을 맞으면은 대통령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 돌 자체가 민심이기 때문에 예, 그걸 상관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이제 하는 거고 전문가들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정무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대국민 설명이든 대국민 사죄든 또 운영위원회에서의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의 발언 또 대언론 전략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무슨 뭐 딱 이건 정말 빼박 탄핵 증거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건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자세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아마 전략을 세우고 대국민께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그게 개혁과 쇄신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첫 단추를 못 깨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인적 쇄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답답하니 묻어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네. 맨날 이렇게 정답지를 적어오다가 오늘은 적어오지도 못했어요. 머릿속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조금 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렵네요. 갤럽 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뭐 이거 샘플수 문제에 있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이 긍정 평가가 18%예요. 네. 전국 평균보다 낮잖아요. 네. 그럼 제게 이제 조사라는 게 가끔 이런 대표는 튄다라고 하긴 하는데 대구 경북조차도 만약에 이런 정도 여론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사인으로 읽어야 되는데 갤럽 조사로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TK 지역에서의 지지율의 그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한번 출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TK에서 많이 주저앉았고 이번에는 아예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지지율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T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긍정 답변이 많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른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 단속도 하나 못한다.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석에서 보면 아니 그 부인을 어떻게 요까지만 점점점 하시더라고요. 보수주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보수주의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보수주의 체면, 어떤 보수주의 양심 이런 게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K 지역이 근데 세대별로 봐도 40대는 9%예요. 한 자릿수에 한 자리. 20, 30, 40대는 굉장히 안 좋던데. 어쨌든 요거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꾀를 좀 내가지고 김한기 의원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요거? 개요?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 수준의 표준오차 3.1% 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요 말씀을 네, 해드렸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이제. 요즘 보니까 아까 영남 분위기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이제 대화가 목요일 날 공개되고 나서 그날 뭐 여러분들을 회의에서도 뵙고 했는데 정말 확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공개됐던 거는 여당 의원들한테도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가 이제 죽은 상황이고 본인들도 이 상황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바로 어제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태도를 보고 이건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러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세게 버티고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8석만 이제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를 맞고서도 가겠다라는 건데 여당 의원들 입장에선 차마 뭐 탄핵에 동의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놔두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서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하시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우리 명태균 씨 이 발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말씀도 나오고요. 준비된 영상하고 뭐 자료 있죠? 좀 볼까요? 김영선이 경선태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사유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여사님하고 통화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예. 공무원 신분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안 하는 얘기는 뭐 팩트상으로 맞는 얘기지만 좀 궁색해 보여요. 좀 지금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것 자체가 여론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몇 시간 전이잖아요. 불과 취임 몇 시간 전이라서 아직은 취임 안 해서 공무원인 대통령이 되기 전 때 일이다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궁색해서 그렇겠죠. 예. 사실. 예.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줘라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윤상현 의원은 자기는 절대 들고 간 적이 없고 다른 공관위원도 들고 간 적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맞으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고 대통령 얘기가 진실이라면 당시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면 저 윤상현 의원의 얘기가 또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럴 수는 있어요. 이거 뭐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누가 심하게 민원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뭐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민원인 앞에 제대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첫 반응은 여당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나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 얘기하기 전에 차라리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이지만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거를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뭐 법적인 어떤 분석이나 법적인 어떤 위법사항 이거는 좀 판단해 볼 문제일 것 같다. 정도만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워낙 탄핵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여당으로서 어떤 자격지심이라 그럴까? 경계심이 있죠. 트라우마가 예,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마 먼저 좀 발동이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민원인이 어떤 부탁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수준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 파일이 딱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대화만 있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녹취 파일이 여러 개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전화 와서 선물이다. 김영선 의원 공천 줄 테니까 이건 선물로 알아라. 라는 전화를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YK가 반대를 해. 그래서 5월 9일 날 아침에 일찍 명태균 씨가 영부인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 바꿔줘 갖고 저런 얘기 통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전화 끊고 나서 바로 그 강혜경 씨한테 공천 됐다. 뭐 그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사모에게 전화해가 뭐 대통령한테 했는데 자기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뭐 카대 그러면서 뭐 윤상윤이 죽었어 뭐 이제 끝났어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발표 날 거다 공천. 근데 뭐 오전에는 행사가 있으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얘기하는 거였죠. 행사가 있으니까 오후에 발표 날 거다. 진짜 대통령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오후에 김영선 공천 확정 발표가 나요. 이게 그냥 뭐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하기엔 앞뒤에 이미 드러나 있는 증거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 YK라는 건 이니셜입니까? 예. 한 사람의 이니셜이에요? 아니 Y는 두 사람 얘기하는 Y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K는 또 다른 의원 있어요?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형식적으로 5월 9일은 당선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뭔가 녹취록 같은 게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지. 민주당에 있습니까? 뭐 저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뭐 저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지금 당에서 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되게 보안을 유지해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뭐 녹취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저는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라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오후 3시 정도에 공관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윤상현 의원이든 누구든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공관위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그런 지침을 전하고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5월 10일 날 발생했고, 그날 10일 날 0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관계는 최소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뭐 나중에 다른 일들이 생길 때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냥 뭐 일단 미봉책으로 변명한 거에 불과한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 당선인이면, 선관위도 얘기했는데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보고 이미 권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답답해 보이세요.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특히 여당 공천할 때는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그런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뭐 정무수석실도 아니고 물론 뭐 대통령 시기에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니까 그렇긴 한데, 경선 때 만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화가 됐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소통이 됐고 그다음에 이 경선 끝나고 또 소통을 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 결국은 소통을 했고 그리고 단순한 축하 전화가 아니고 이 전화 받은 명태균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공천과 관련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안 되고 자꾸 입장을 번복하게 되고 입장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문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원래 명태균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나눠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대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명태균 씨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를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두더지 잡는 식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이거 치고 올라오면 이거 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책이 지금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여쭤보지 않고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뇌피셜로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아닌가. 아마 대통령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니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변명을 그냥 하시고 아마 법조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 아 그래 맞지 라고 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석 누가? 비서실장 누가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딱 그거 같아. 네.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그 당에서 말이 많네.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것도 그렇겠지. 대응 못해? 하면서 그렇지. 네. 근데 그 워딩을 그냥 형식 논리로 읽으면 말이 많네? 그러니까 픽스 안 끝났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 근데- 복잡하더만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태균 씨 얘기가 피니시를 해버린 거야. 감사합니다. 뭐 평생 잊지 않겠어. 이래버리니까 이건 됐다는 얘기로 읽어버린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읽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오케이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저기 공천 발표 확정이 안 나니까 명태균 씨는 좀 근데 다급했나 보죠. 저 통화 이후에 또 일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씨의 그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영부인이 전화해서 윤상현에게 전화했다. 어? 안심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시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다짐을 받는 전화를 바로 또 한 번 더 했던 거잖아요. 그나저나 제가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 대통령하고 통화한 걸 녹음하고 이건 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사실은 함부로 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함부로 아무하고나 통화를 해요. 기본적으로 음. 부부가. 정말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이 명태균 씨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예, 시중에 많이 있어요. 다 녹음해요? 근데 녹음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내부 조사, 내부 감사 이런 일을 변호사 할 때 해봤는데 그래서 이미 제출을 받아서 직원들 핸드폰도 회사에서 보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본인도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 옛날에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네, 통화 네, 녹음 네, 요즘은 또 아이폰도 이제 어플로 뭐 한다고 이런 그래요? 식으로 녹음이 네.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대화는 그냥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안 만나 보신 것 같고 지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의 대화는 또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그 상황이 또 녹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다 녹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차에도 예를 들면 뭐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의 전화 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의 전화 이것만으로도 많은 지금 녹취록이 어딘가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거다. 세상에 공개되기를. 네. 그러니까 양심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렇게 검찰도 보면
핸드폰을 그렇게 입수하려고 하고 압수수색하고 다 틀어버리잖아요. 요즘 세상은 뭐 핸드폰이 가장 확실한 그 모든 거 그게 뭐 때로는 알리바이도 되고 증거도 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결국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옥석을 전혀 구분하지를 못한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적절한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됐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녹음한 사람도 물론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통령 부부가 뭐랄까요? 약간 그 개념이 없어요. 그 말이 좋네. 개념 네.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 초기에 뭐 어떤 분이 그 들려주는 저런 종류의 뭐 대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만 녹음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개탄스러웠던 게 아니 대통령씩이나 되는 분이 이런 사람하고 저렇게 오밤중에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해? 이건 무슨 뭐 오밤중에 술 취해갖고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별 시답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하고 또 전화 받는 사람은 그걸 녹음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별 얘기 그냥 온갖 얘기 다 하고 그 사람은 또 그걸 녹음해 놨다가 자기 위세를 가시하는 용으로 이렇게 저한테만 들려줬겠냐고요. 그래서 참 이 개념 없다들 정말 맞습니다. 개탄스러워요. 문제 있고 저는 사실 아주 좀 불안했던 게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방송하고 7시간 그 한 맞아요. 거. 맞아요. 저는 그때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그 7시간 한 거를 그 내용도 굉장히 좀 너무나 좀 심했고 야, 그러고 나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지잖아요. 뭐 김대남이라고 하는 행정관은 또 그 방송하고 또 하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국정 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고 분명히 이건 그 화근이 되거든요. 대통령 그 영부인으로서 또 허은하 의원하고도 통화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허은하 대표하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도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라고 예, 제가 예. 들었는데 그 진짜라 그러대요? 예, 진짜예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이 VIP 대통령들이 그 언론사의 뭐 중진이나 편집국장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또 청와대에서 가끔씩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도 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예. 비공개로. 예. 굉장히 정통적으로 언론 활동을 해온 그런 기자들한테 다양한 얘기를 듣고 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그런 거보다는 너무 주로 뭐 유튜버나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통화를 하고 그분들은 뭐 올바른 소리 쓴소리 해주겠습니까? 대부분 뭐 좋아하는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민심이 왜곡되는 거죠. 유튜브를 그렇게 즐겨 보신다면서요? 그 김대남 씨 녹취 파일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론이 안 좋고 뭐 이러니까 특정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그 찾는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폭스뉴스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곡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폭스뉴스만 본다는 건데. 아유, 폭스뉴스면 할아버지죠. 그 정도 수준이면.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누구랑 전화하건 술을 많이 드시건 그런 거보다 이 건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해서 이제 제3자하고 연락하고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오빠라고 분명히 호칭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이 뭐 당선인 신분으로 또는 대통령이 돼서 공천에 관여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사가 계속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또 명태균 씨랑 연락하고 뭐 이랬다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당선인 이후에 명태균 씨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공개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뉴스 들으면 화도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은 좀 창피해요. 창피하죠. 이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제가 가장 경악했던 부분은 저 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또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영부인이 아침에 이제 명태균 씨가 전화를 건 건 영부인이고 영부인이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윤 대통령을 바꿔주면서 그거 자기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던 얘기를 또 전하잖아요. 어? 아니 그 명 선생님 그거 아직 처리 안 했어? 그러면서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삐뚤어진 공직관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녹취에 있어요? 아니 명태균 씨가 명태균 설명하는 발언이 내용으로 녹취 파일이 있죠. 아 진짜 그랬다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시기나 되고 대통령 그 자격. 사람의 배우자 시기나 되면 누구보다도 권력 사용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삼가해야 되는데 지금 영부인의 공직 의식은 어떤 거냐면 야 대통령 이제 됐잖아. 아, 내가 일주일 전에 김영선 공천 준다고 명 선생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미 그거 하나 일주일 동안 해결을 못해?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대통령을 아무 일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의식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하고 수사할 때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랬대. 명색이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이거는 이제 나무랄 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 처세를 좀 잘못할 때 그런 소리 들어보긴 했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은 참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대통령이 토론회 나오셨을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부터 다 뭔가 큰일 났구나라는 걸 아, 그때 느꼈었는데 왔어요? 초기 그렇죠. 설마 되겠어 저걸 보고 국민들이 뽑으시겠어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그 왕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아이고 참 난감하네. 그나저나 참 우리 저 김영남 의원님 그 당시 상황 보궐선거 공천 상황은 이준석 대표도 좀 내용을 알아서 야 뭐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들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뭐 얘기가 뭐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허은하 대표를 통해서도 좀 들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허은하 대표도 뭐 들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데 운영위 국감을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천하람 의원이 질의를 하자 당신네 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 당시 상황에 그다음 천하람 의원한테도 당신도 명태균하고 친하지 않냐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 나무 대통령실이 심었으니까. 대통령실이 이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공관위원장이고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당대표가 다 알아서 한 일이고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부터 도움을 받았고 김종인 의원하고 뭐 전 의원하고 다 이렇게 가깝고 이러면서 결국은 핵심은 이준석이다라는 게 이제 전략으로 쫙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서실장님이 답변할 때 그 천하람 의원이 지지율 갖고 뭐라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걱정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조금 그- 그냥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 너무 이제 민감해진 건데 사실 뭐 이제 오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시고 부의장하고 뭐 정무수석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어제 딱 그런 걸 보고 좀 초조하구나 이렇게 대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대통령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은 머리를 맞대고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비서실장의 이제 역할이니까. 근데 아마 방향이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죠. 명태균 씨는 뭐 방송을 보니까 잠수 탔다는 네. 표현까지 쓰던데 잠적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또. 글쎄 지금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자기만 갖고 있어야 이게 일종의 비장의 무기도 그렇죠. 되고 예. 정보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본인도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가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것 같고 그동안 언론 응대에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저 녹취 파일이 공개된 다음부터는 딱 2통의 전화 통화 이후에는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더 큰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알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 그 노정면 대변인이 그 창구가 돼갖고 제보들을 받고 있고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점차 수위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 확인은 못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아직도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요번에 얘기들을 나오는 추가적인 제보가 명태균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운전해 주시던 분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보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일부 언론에도 이미 이제 강혜경 씨의 이제 변호인이 얘기를 했던 거라서 저는 제보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다. 명태균 씨가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잠적을 하신 게 본인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지? 누구한테 녹취록을 들려줬지?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고 보통 운전기사 공식적인 운전기사는 아닌 분인데 이제 차를 대신 뭐 몰아주고 이랬던 분들이 보통 신뢰할 만한 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상당히 걱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 집에 대해서 2차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쉽게 혐의 인정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검찰이 결단만 할 수 있는 결단만 남은 이게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으로 할 거냐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수 탄 거는 내가 그래도 더는 안 할게라는 이제 의사 표시를 권력층에다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이번 주 다음 주? 네, 그래서 저도 차에 지금 파란색 잠바를 갖고 왔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라. 저희가 다시 법안 발의하고 11월 달 중에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여당을 압박을 하는 거죠. 여당이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특검밖에 없다라는 저의 의견을 밝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뭐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아직은 일단은 특검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장애 집회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당도 과거에 장애 집회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충분히 해봤는데 저는 민주당은 그래도 국회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장애 집회 이런 건 뭐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법안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주장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고 싶지만 장애 집회 자체는 너무나 큰 민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아마 의미도 있고 힘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롱패딩을 준비하자, 그다음에 뭐 심판본부를 만들고 또 집권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아무리 여당이나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건 뭔가 또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 때가 됐죠. 그리고 막 이러고 얘기했는데 바로 해야 그냥 할 이렇게 진지하게 분위기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될 분위기예요. 지금이 이때 안 하면 언제 해요. 근데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 내에서의 절차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장애 집회를 아마 스케줄상 뭐 한 이틀 전에 이렇게 대통령 육성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뭐 충분히 해야 될 분위기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거의 자유한국당 때처럼 매주 하는 건 저도 반대해요. 왜냐면 매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당이 주도하는 집회는 한 번 내지는 많아야 2번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한테 그 역할을 넘겨야죠. 그리고 정당은 한두 번 정도는 뭐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점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가 이제 곧 1심 선고가 나올 때가 되니까 법원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 저희가 집회한다고 해서 뭐 판결을 달리할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판결문엔 이미 다 써 있을 거라고 벌써? 봅니다. 보통 2주 전 어. 정도에 이제 써요? 판사들이 하고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합의를 해서 써놓죠. 방향은 다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또 게다가 1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뭐 상급심의부에서 정치적 고려는 뭐 덜 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10월 달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국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최근에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합의해갖고 민생 법안들은 같이 추진하자라고 해서 할 일도 이미 정해져 놨어요. 그거 돌아가요? 예, 돌아가고 저희도 각 상임위별로 여야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들 목록을 제출하도록 돼갖고 제가 뭐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달리 지금 할 게 없어요. 특검은 여당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8명 빼옵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가 밖에 나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여당 의원 8명이 이제 한 4명 정도만 마음을 더 바꾸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2분 이제 기권하신 분도 마음 돌리면 그래서 여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면 오히려 이런 때는 국제 질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미 대선 결과에 대한 그 앞으로 다가올 그 후폭풍 이런 거를 좀 예측하면서 좀 더 크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수권 정당이 되는 건데 집회한다고 뭐 그 4명 뭐 이렇게 마음을 바꿀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상김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 의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